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로운 코너입니다. 정치 뉴스 매일 쏟아지는데요. 이 정치 뉴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 이슈 정면으로 훈수를 더 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훈수, 훈수를 더 줄 두 분의 고수 모시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래 뭐 장기나 바둑을 둘 때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이 장기판이나 바둑판 다 잘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두 분께서 이 훈수로 이 정치판을 좀 깨끗하게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덕수 총리 인준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내일 이제 인준 표결이 있는데요. 자, 여야 간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민주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당론 투표할 거냐 자유 투표할 거냐 이거부터 일단 결정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쪽 내부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당론 투표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의총을 열잖아요. 예, 열긴 여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 투표로 가는데 다만 이제 권고를 좀 하는 수준 네. 정도이지 않을까. 권고. 예. 권고는 부결 권고입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개개인에 맡기는데 부결 의견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가결로 이렇게 막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뭐 장관 후보자 거의 전부를 지금 다 임명을 그냥 강행해버리는 바람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걸 무조건 그냥 다 가결해주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모양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일단은 부결 쪽으로 의견을 좀 모으되 이것을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약간의 역풍을 좀 우려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역풍이요? 역풍 어떤 역풍이죠? 그러니까 부결시켰을 경우에 불 수 있는 역풍인 거죠. 그러면 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당론을 그렇게 그러니까 권고적 당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고적 그렇게 당론에. 권고는 하되 예. 투표 자체는 이제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자유 의지에 맡기는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자유 의지에 맡긴다. 네, 그렇다면은 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보니까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 예. 하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가결적으로 이렇게 무게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에 가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오늘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일단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가결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한동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은 뭐 공식적으로 그거를 의견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부결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결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할 때 한덕수 총리를 인준을 안 하는 것 이거에 대한 부담이 커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게다가 또 하나가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그 총리를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공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했고 또 호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게다가 어쨌든 첫 총리에 대한 인준 부결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안 했으면은 뭐 당연히 이제 가결로 갔을 거예요. 민주당이 편하게 가결을 했을 텐데 통과를 시킬 텐데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공고적 당론이라 하더라도 이걸 가결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나 이제 송영길 후보의 말도 있었습니다만 정호영 후보자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아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상당히 지금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거래 같은 거 싫다. 정호영 후보가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거래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정치라는 게 꼭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분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부결 쪽으로 정해 간다 하더라도 의총에서
의외로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부결로 안 갈 수 있다 이런 게 의총에서. 그래서 저는 내일 표결이 전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결적으로 가고 가결적으로 인준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 후보자를 뭐 임명을 철회하든지 지명을 철회하든지 막 이런 쪽으로 가면서 결말이 나는 게 저는 그게 모양새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지 전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예측을 한다면은 한덕수 통과 정호영 낙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순서는 표결이 먼저고 표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한덕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정호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 낙마시키겠다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지만은 이게 결국은 이제 정호영 후보자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그러면 결국 낙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일 표결 결과 이제 가결로 이제 결정이 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낙마 처리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의견이 똑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류를 계속 시켜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명 강행할 의지가 있었으면 무조건 강행을 했겠죠. 그런데 보류를 시켜놓은 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뭐 자유투표를 통해서 어찌됐건 이제 가결을 시켜주면 지금 낙마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일단 이 사안 자체는 여기서 이제 딱 봉합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가결이 되지 않겠느냐, 가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보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이제 검찰 인사를 했어요. 특수통 검사들을 이제 주요 보직에 배치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검사들은 한직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민주당은 검찰공화국 정권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최 교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특수통들이 전면에 배치된 건 맞아요 지금. 우선 이원석 제주지검장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특수통이고 이번에 이제 대검 차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고검장으로. 이제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난 이제 송경호 차장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국정농단이나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팀이거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이번에 법무장관 된 분하고 같이 한 팀을 이뤘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특수통이고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분들이 많이 오네. 이제 감찰 라인도 그렇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이 이제 2000명 정도 검사가 있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있을 때부터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일부 기획이나 이제 공안이나 형사 쪽에서 불만이 있었다. 이번 사안은 알고 말이죠.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튼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 사실 좌천돼 가지고 한지로 많이 돌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여권에서는 비정상이 정상화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건 수사한 사람들을 한지로 돌렸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명예회복할 필요가 있죠. 그 다시 정상화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논리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 정권에 관련된 수사를 했던 사람들 다 한지로 내는 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를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에 했단 말이죠.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인사위원회도 생략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알겠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정권에 관련된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여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사하는 건 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과도하게 검찰의 특수통들이 이렇게 편향되게
보이는 것. 이건 정권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없잖아 있다.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정상화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사단의 복귀 결국 검찰공화국의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찰공화국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앞에 형용구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국민이 원한 검찰공화국이다. 아, 국민이 원한 검찰공화국. 예. 그러니까 국민이 이걸 원치 않았다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소환을 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었으며 그걸 또 대통령으로 또까지 투표를 해서 만들었겠냐는 거죠. 국민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의 주목을 하고 결국은 대통령으로까지 만든 이유는 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이제 검찰 탄압 또 검찰 관련한 권력형 비리 관련한 이제 여러 수사 무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걸 바로 잡아라라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거예요. 예,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국민의 명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에서 있었던 다소 편파적인 인사들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학연이라든가 이런 인연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중책에다 다 또 막혔잖아요. 네. 예, 문재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관들 또 오면서 또 장관들 또 자기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추미애 라인.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런 식으로 꾸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했다. 아, 이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예, 저는 이거는 그래서 예. 검찰공화국 맞는데 앞에 형용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예.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한은 아마 국민들은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단지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는 민주당이 쓰는 단어거든요. 지금. 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은 아니죠. 검찰의 특수통이 전면에 좀 배치됐다고 해서 그걸 검찰공화국이라고 약간 그 이제 정치적 수사인 거고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일단 첫 인사에 특수통들만 전면 배치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안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필요한 인사긴 합니다만 기획이나 공안이나 형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부담은 좀 의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윤석열 사단의 이제 전면 등장을 신호로 봐야 되나? 어쨌든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바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는데 이 지금 뭐 지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그렇다면은 오늘 어제 실시된 인사를 통해서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속도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뭐 인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 네.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이 이런 부패 범죄라든가 권력형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지금 별로 남지가 않았어요. 검수완박 입법을 민주당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1년 넉 달이 안 남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라는 게 이제 경제하고 부패 범죄 두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수사조차도 시한을 딱 정했잖아요. 1년 6개월로 딱 시간을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것조차도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게 우려스러운 게 민주당은 자꾸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갈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니까 당연히 소환되는 게 맞죠.
이제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수사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환이 됐어요. 네. 마지막 남은 인사가 이제 적어도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백 전 장관이 남은 거거든요. 이쪽에 수사는 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건 그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이번에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검찰총장 윤 검찰총장은 총장 시절에 정권과 각을 세웠던 것이고 네. 근데 이 부분 이 미진한 정권 관련 수사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월성 원전 뭐 경제성 조작 네. 뭐 이런 사건은 많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분명히 그 친정권적인 검찰에 의해서 좀 위험해야 됐다. 네. 이런 여론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다면 이건 뭐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는 건 정치적인 공방인 것이고 저 수사는 하긴 해야죠. 이건 정치보복이 아닌 거죠. 잘못됐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단지 그걸 과도하게 그야말로 민주당 얘기하는 것처럼 막 주변에서 사사지 뒤지고 이렇게 되면 안 네. 되겠죠. 그건 지양을 좀 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못된 거 수사가 미진했던 건 해야죠. 그걸 뭐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잘 해내냐에 따라서 정말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인지 네. 정말 이 과거에 미진했던 수사를 잘 해내는 것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수사를 하는 거 봐야 될 것 뭐 같아요. 미진한 수사라고는 말씀하시지만은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프레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결국 국민들의 판단이에요. 네. 이게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르고 워낙 정면으로 충돌할 때는요. 여론의 항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나 여러 가지 몇 개의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정권이 자신들에게 맞는 검찰을 동원한 거 아니냐. 근데 네. 이건 또 마찬가지예요. 또 또 윤석열 사단이 이게 앞에 전면 포진하니까 네. 이게 부딪히는 상당히 정치적 파장이 있을 텐데 결국 여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쪽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이 이제 오늘 첫날 가장 공을 들인 지역이 인천이에요. 인천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이 여기 출마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이 만약에 인천 계양을이 아니고 네. 뭐 성남 갑으로 출마했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그쪽이 더 중심이 됐고 경기지사 선거가 더 뜨거웠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찌됐건 이재명 상임고문이 그쪽으로 출마를 하고 네. 또 본인이 지금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지금 전체 지방선거를 지금 이끄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국민의힘은 어찌됐건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먼저 선거전을 구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그 형국입니다. 지금 어쨌든 인천에서의 승부도 중요하지만은 경기도도 그렇고 뭐 좀 중요한 선거구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인천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신경을 더 쓰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가 일단 출마를 했기 때문에 계양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지거나 인천에 영향을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계양을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인천에서 패배하면 바로 인천에 있는 지역구니까 어쨌든 간에 무슨 광역단체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나중에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당권 도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명분이 약화될 거예요 아마. 계양을에서는 뭐 당선 뭐 제가 당선될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예. 사실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수도권 중요합니다만 적어도 인천에 관한 한 만약에 지면은 이 후보의 그 명분이 약해져요. 총괄선대위원장인데다가 지금 이제 인천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인천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유정복 후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그건 뭐 사실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중요하고 이 세 곳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2002년도하고 2006년도에 한나라당이 이겼어요. 그때는 야당이었을 때입니다. 야당 때 이게 싹쓸이했어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게 2002년, 2006년이었고 1998년도에 DJP 정권 때 공동정부가 또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다 이제 했었어요. 자민련하고 이제 국민회의가.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압승했을 때죠. 지방선거를. 그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민주당이 다 이제 독점을 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로서 서울하고 인천은 조금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것 같고
경기도는 아직은 이제 호각지세인데 예. 아무튼 예측이 안 되겠더라고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지금 예. 경기도는 저거. 예.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보궐선거 그 열기도 뜨겁고 근데 이게 마치 그 대선 2라운드처럼 돼가지고 지방 일꾼을 뽑아야 되는 지방 선거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뭐 지적도 좀 있습니다. 오늘 뭐 지방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좀 줄이도록 하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시간 배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세요? 네.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